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원영어고 박병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 공급, 그리고 균형 형성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생산물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는 생산 요소 시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자, 생산 요소가 뭐였죠? 아이고, 펜이 너무 그거 하네. 자, 생산 요소 시장. 생산 요소가 뭐였어요? 생산에, 그죠? 생산에 필요한 것들. 그죠? 아이고, 이거 뭐야? 죄송합니다. 생산에 필요한 것이죠. 그죠? 어떤 것들? 노동, 자본, 토지. 지겹다, 이제. 그지? 이거 풀네임 적고 있으면, 하수, 그죠? 노자토라니까 뭐 놀자 이렇게 들리는데 노시면 안 되고요. 자, 노자토. 어쨌든, 네. 밤중이라서 뇌절을 합니다. 죄송해요. 어쨌든, 네. 생산 요소 시장에 대한 이해는 잘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자, 지금 그저 우리 성취 기준을 보면은 시장 가격 결정과 변동 원리를 이해하고 이까지는 우리가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뒤에 거죠.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노동시장과 금융시장 등에 적용한다. 이거가 되겠습니다. 노동시장은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노동을 하나의 물건으로 생각을 해서 한번 대입을 해서 보시면은 우리가 노동이라고 하는 물건을 사용했어요. 하면은 그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 임금이죠. 노동의 가격인 거예요. 노동의 가격이 측정되는 시장이 노동시장인 거고, 노동에 대한 수요자랑 공급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노동을 수요하는 입장이 기업이고 노동을 공급하는 입장이 가게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봐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어떤 걸 유심히 봐야 되냐면은 생산물 시장에서 위치랑 좀 다르죠. 생산물 시장에서는 생산물에 대한 수요자는 가게고 생산물을 공급하는 게 기업이었잖아요. 반대입니다.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수요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네, 기업이 노동력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노동을 공급하는, 쉽게 얘기해서 일자리 시장에 나와주는 그런 사람들은 가게입니다. 가게. 그죠? 가게. 여러분들 뭐 보호자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죠? 지금 저도 노동시장에 나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맞나? 네. 그죠? 뭐 저도 노동자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자, 어쨌든 노동시장에서도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은 정말 심플한 원리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역시나 이 노동시장에서도 임금이 독립 변수가 된다라는 가정하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생산물 시장에서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게 뭐였어요? 그죠? 가격이 독립 변수, 즉 원인 변수였을 때 수요자는 어떻게 대응하고 공급자는 어떻게 대응을 한다. 이거가 아이디어 시작이었잖아요. 똑같아요. 노동의 수요자인 기업은 임금이 오르게 되면은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하려 할까요? 적게 고용하려 할까요? 적게 고용을 하려고 하죠. 당연히. 그죠? 반대로 노동의 공급자인 가게의 입장에서는 임금 더 올려준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고용이 더 많이 되고 싶겠어요? 덜 되고 싶겠어요? 더 일하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도, 그죠? 임금이 오르면 덜 고용하려고 한다. 양의 관계다, 음의 관계다. 음의 관계. 그래서 우하향. 반대로 노동공급자 같은 경우에 임금이 오르면 더 일하고 싶어 한다. 무슨 관계? 플러스 관계. 우상향의 곡선을 그리게 된다. 맞죠?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하여서 노동시장과 관련된 이슈를 제가 조금 체크해 드렸었는데요. 고임금 노동시장과, 그죠? 저임금 노동시장,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단순직 노동자와 전문직 노동자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죠.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지금 이 시장에서의 그래프가 그죠? 저숙련 단순 노동 시장에서의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 곡선이라고 했을 때 고숙련 혹은 뭐 전문직 노동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곡선은 어떻게 그려지게요를 한번 그려보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그렸던 기억이 나실 건데 그래도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잠시 멈춰 보시고 한번 그려보세요. 수요 곡선이랑 공급 곡선이 저숙련 노동시장에 대비했을 때 고숙련 노동시장에서는 어떠한 양상으로 그려지는지 자 확인해 오셨습니까?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그죠? 자 고임금 노동시장이에요. 자 노동을 수요하는 입장 누구라고요? 자 그죠? 노동을 수요하는 입장 수요의 주체 노동 기업입니다. 기업은 고임금 자, 고숙련 노동자를 선호할까요? 저숙련 노동자를 선호할까요? 당연히 고숙련 노동자를 선호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고숙련 노동자의 수요 곡선은 이렇게 저숙련 시장에서의 노동 수요 곡선보다 더 이쪽으로 향해 있을 가능성이 높죠. 더 많이 고용을 하려고 하겠죠. 이동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다. 헷갈려 할까 봐. 이동 아니에요.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저숙련 노동시장의 수요 곡선에 비해서 더 오른쪽에 있을 거다. 고숙련 노동자는 그런 얘기예요. 그죠? 잘 아시니까. 하여튼 자 반대로 공급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공급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는 어때요? 고숙련 노동시장의 공급이 저숙련 노동시장의 공급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자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노동을 공급하는 입장은 가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하게 딱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숙련 노동자가 양성되는데 드는 비용이 많을까요? 고숙련 노동자가 양성되기 위해 드는 비용이 더 많을까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게 저숙련을 비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를 했을 때, 그죠? 단순직 노동자분들은, 그죠? 더 많은 어떤 학위라든지 뭐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스킬 같은 것들을 돈을 주면서 이렇게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요. 그죠? 하지만 고숙련 노동자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사자, 그죠? 뭐 변호사, 의사, 판사, 교사? 하여튼 뭐 기타 등등등. 교사도 전문직이죠. 네, 전 전문직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페이를 하고 있는 비용들은 아무래도 단순직 노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 비용이 더 많으면은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된다?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은 공급 곡선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지. 그죠? 그래서 고숙련 시장에서의 공급 곡선은 저숙련 시장에서의 공급 곡선에 비해서 더 왼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여기가 균형점이, 그죠? 고숙련 시장의 수요 곡선과 고숙련 시장의 공급 곡선이 교점인 균형 임금이 이런 곳에서 형성이 되어 버리죠. 그래서 뚜두두두두 뭐 그죠? 네. 이런 식으로 WH 그죠? 뭐 higher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약어를 써봤습니다. 그럼 W0와 WH 간의 갭이 그죠? 결국은 임금 격차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인해서 격차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뭐 이중 노동시장 이론입니다. 네, 노벨상을 제 기억으로는 이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서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도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토론도 했었던 그런 기억을 되살려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에 대한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최저임금제가 실업을 낳는다라는 어떤 논리를 보통 펼치는 경우가 가끔씩 있죠. 보시면 어떤 얘기냐. 이제 노동시장에서의 수요 곡선과 그죠 디맨드랑 서플라이로 인해서 W0 수준의 균형 임금이 발생을 하고 L0만큼의 균형 고용량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W0가 인간의 어떤 기본권 보장이라던가, 그죠? 생활에 있어서 제대로 된 어떤 임금이 아닌 거예요. 그런 어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야, 그래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이 정도 이상은 받아야 돼. W1 이상만큼은 받아야지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최저 임금을 이런 식으로 매겨버리는, 일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는, 자 보세요. W1만큼 최저임금을 받는다 했을 때 그 각 수준에 해당하는 수요 곡선, 공급 곡선 대응하는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면 돼요. W1과 수요 곡선이 접점, 여기다 마주쳤어요, 그죠? 내려보니까 L1, 즉 여기가 W1 수준에서의 수요인 거죠, 그죠? 자 공급 곡선 가봅시다. 공급 곡선, 여기에서 노동 공급 곡선이랑 W1이 마주쳤고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니까 공급 양이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이만큼의 캡이 뭐다? 노동의 초과 공급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급이 주체, 다시 헷갈릴까봐, 공급이 주체 누구라고? 가계. 노동 수요 주체 누구라고? 기업. 자,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가게에서 공급, 즉 저 노동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게 더 많다, 적다? 더 많다라는 거죠. 이게 결국은, 그죠? 기업에서는 우리는 100만 명만 쓸래 라고 하는데, 뭐 막말로 뭐 130만 명이 가게가 저 일하고 싶어요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일하고 싶어요 라는 표현을 썼다 해서 이게 노동에 대한 수요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엄연히 노동의 수요자는 기업입니다. 자, 했을 때 30만만큼의, 그죠, 초과 공급이 생긴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30만이 뭐긴 뭐예요? 일 못하는 사람인 거죠. 실직자, 실업자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제가 실업을 낳는다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을 너무 단기간에 과도하게 막 인상시켜 버렸을 때, 뭐 그랬을 때의 실업 문제에 대해서 이제 최저임금제 인상률에 대한 찬반 토론 이런 거 할 때 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어서 그런 이슈들을 한번 잘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입니다. 네, 자본시장인데요. 자본시장은 말씀드렸습니다.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마켓에 나와 있는 상품, 굿즈라고 봤을 때 그 자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형식으로 지불한다? 지금 이 위에 필기도구 얘들 가려가지고 이자율이죠, 이자율. 이자율이 자본시장에서의 사용 대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은행에 맡긴 돈은 가만히 잠자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행을 중심으로 볼 거예요. 은행을 중심으로, 그죠? 은행을 중심으로 매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은행을 매개로 해서, 자, 자본을 공급하는 사람은 예금, 예적금 같은 것들을 은행에다가 예치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한 사람은 왜 예치를 하는 거예요? 그죠? 돈 맡기면은 이자 주거든. 그죠? 예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자본 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가지고 야, 우리 돈 좀 빌려줘라 라고 하는 사람인 거죠. 그 돈을 낼 때, 돈을 빌릴 때 그냥 빌리나요? 그죠? 야, 이자는 몇 프로 쳐서 갚을게 라고 하죠.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본 공급자와 수요자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자본 공급과 관련되어서 예금을 예치하고 만기를 하는 등등의 업무를 쉽게 얘기를 드리면은 수신 업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은행의 대출과 관련된 대부랑 관련된 그런 업무를 우리는 여신 업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잘 들어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배경 지식으로. 네.
자, 이렇게 수신과 여신을 하고 있고, 자, 여기서 포인트는 그죠? 예, 수신과 여신을 하게끔 해주는 그 매개체가 바로 이 대출 상환과 예금 만기 형태로 나오게 되는 이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자가 없으면 굳이 수신 업무랑 여신 업무를 할 이유가 없어져요. 더 쉽게 얘기 드릴까? 그죠? 이자를 안 준다면은 여러분들은 은행에 돈을 맡길까? 안 맡기지. 이자를 이자를 내고 이자 없이 돈을 빌린다고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줄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호구도 아니고, 그죠? 이런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해주는 것들은 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래서 자본 공급은 수신과 관련된 업무다. 즉, 예금의 적금의 예치와 관련된 이제 저축 뭐 이런 거랑 관련된 거라 보시면 되고, 반대로 여신 업무 같은 경우에는 그죠? 대출 업무라든지 대출을 활용한 투자랑 관련된 그런 업무들이 수요랑 관련된 업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다시 정리를 드리면 그죠? 자본의 수요자, 공급자. 방금 전이랑 조금 다르죠. 자본 수요 주체랑 공급 주체가 딱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가게도 기업도 둘 다 자본이 수요 주체가 될 수도 있고 공급이 주체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기업도 돈을 넣어 놓을 수도 있고 돈을 빌릴 수도 있죠. 여러분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호자분들이 은행에다가 예적금을 넣을 수도 있고 나 집 사야 되는데 하면서 대출을 하실 수도 있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수요자들은 가게와 기업이고 여신이라든지 투자랑 관련된 그런 어떤 것들이고요.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수신, 저축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점은 똑같은데요. 역시나 이자율, 이자라고 하는 자금에 대한 가격을 독립 변수로 보면은 돈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즉 수요자 입장에서 이자가 오르게 되면은 돈을 많이 빌리려고 할까요? 적게 빌리려고 할까요? 그죠? 어때요? 이자가 오를수록 돈을 그죠? 덜 빌리려고 하겠죠. 생각해봐요, 단적으로. 1억 5억짜리 집을 사고 싶은데 0.5% 금리라고 하면은 좋다 개꿀 이러면서 사겠지, 그지? 지금 사야 돼, 돈이 복사가 된다고 막 이러면서 산다고. 응? 근데 갑자기 그 0.5% 하던 게 막 10%막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5억짜리 집을 사는데 연 5천만 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 빌려서 집을 사라고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지. 머리에 총 맞았어요? 그죠? 안 한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자본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죠? 즉 저축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죠? 예적금 넣는 입장에서는 이자가 오르면 어떻게 한다? 야, 옛날에는 연 1%밖에 안 주던 금리가 10%나 이렇게 그 이자율을 챙겨준대라고 하면은 그런 게 있다고? 저축 많이 맡겨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요즘 그 경제 트렌드랑도 관련이 있어요. 이제 한은이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니까는 예적금 금리 같은 것들이 코로나 직후 때는 막 2%막 이러던 때 이랬었는데 막 6, 7%로 막 오르고 어떤 곳에서는 막 8%짜리 예적금 상품도 나오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예적금 하면은 뭐 바보다 이런 소리를 듣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야, 예적금이 짱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수요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관계, 공급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 관계가 나오는 거는 여실히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랑 예대율에 대한 얘기도 뭐 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냥 이거는 그냥 한번 보면은 좋을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한번 궁금하시거든 네, 저한테 질문을 주시거나 잠시 영상을 멈춰놓고 쳐보시거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도 뭐 이 경알못 이 복습 강좌에서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동산 관련된 얘기는 교육 과정에서 다루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제 규제의 역설로 인해서 규제를 하면은 오르는 거냐, 뭐 규제를 했을 때 뭐 내려가는 거냐 등등등 뭐 데이터랑 관련된 얘기를 막 했었고요, 저랑.
그래서 뭐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우리 백종원 아저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팬입니다. 넘어간다고. 자, 아니 그만 틀고 자. 죄송합니다. 아니 그 유시민 아니 그만. 자,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랑 뭐 토론형 수행평가까지도 하면서 진행을 해봤었던 그런 것이 내용입니다. 제 기억엔 뒤에 문항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없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했었던 수행평가 주제는 이런 주제였던 기억이 나고요. 이렇게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법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8강 바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